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이 어떻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거나 당뇨이신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장, 간의 기능을 잘 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잡으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1형 당뇨이신 분들은 완치가 힘들겠지만 2형 당뇨이신 분들은 위, 장, 간 기능을 개선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불량과 혈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심하게 안 될 때에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고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환자분들이 내과에 가서 소화가 안 돼서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흡수가 늦어져서 혈당이 치솟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아마 경험상 다들 아실 거예요. 이유는 몰라도 혈당과 소화불량이 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이유는 소화불량이 몸에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 또한 에피네프린과 코티솔 같은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은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므로 다시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의 먹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200에서 300 사이로 치솟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각하게 몸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당뇨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식후 1시간 혈당이 1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식후 1시간이 보통 피크 혈당이 되는데 라면 먹고 이 정도 수치면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입니다. 공복 혈당도 대개 85 이하로 안정되게 유지되는 편인데 스트레스로 혈당이 300 이상 치솟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죠. 제 케이스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질환이든 좋아지려면 몸이나 마음을 혹사시키지 말고 편하게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잠도 푹 주무셔야 몸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불량이 장누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누수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누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장 점막이 손상되면 타이트 정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는 건데요. 소화가 잘 안 된 큰 덩어리의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음식물이 이상 발효를 하게 되고 가스와 독소가 많이 생성되는데요. 독소가 장 점막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 점막을 탈락시켜 장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장 점막이 튼튼하면 포도당이 서서히 혈액으로 유입되지만 틈이 생기면 포도당의 혈중 유입이 빨라져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담즙산의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담즙산 분비가 잘 안 된다면 소화불량이 생기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고 대부분 소화불량을 많이 호소합니다. 담즙산이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 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담즙산이 혈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담즙산은 장점막 형성에 관련된 MUC2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장 점막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점막이 튼튼해야 장 누수를 막을 수 있고 포도당이 혈액 내로 급격히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둘째, 담즙산은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인
T3를 증가시킵니다. T3는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죠. 충분한 담즙산이 T3를 증가시키고 T3가 다시 담즙산 생성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막에는 담즙산 수용체인 TGR5가 있는데 담즙산과 결합해서 TGR5가 활성화되면 비활성 티록신인 T4를 활성형인 T3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증가돼서 T3도 많아집니다. 간단히 말해 담즙산이 풍부하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인 T3가 증가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며 체온을 올리는 등 포도당 이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대사 전반을 촉진시키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T3는 혈당이 부족하면 당 신생 과정을 통해 저장된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쥐에게 담즙산을 투여했더니 갈색 지방을 태워 열을 생산하고 에너지 소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담즙산은 이렇게 비만과 당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장으로 분비된 담즙산은 장 내에 존재하는 담즙산 수용체인 TGR5와 결합하면 GLP-1이라는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LP-1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식후 혈당 조절 역시 잘 안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약물도 개발되었는데요. GLP-1은 DPP-4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데 DPP-4를 억제함으로써 GLP-1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이용한 것이죠. 시타글립틴, 리나글립틴, 빌다글립틴, 제미글립틴 등이 있고요. 자누비아나 트레젠타가 바로 그런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이 외에도 담즙산이 TGR5와 결합해 TGR5로 활성화시킴으로써 NF-카파비의 신호 경로를 기량해 위염과 다른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염증과 암, 비만, 당뇨 등의 대사질환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담즙산이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돕는 것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놀랍지요. 그래서 담즙을 만드는 간과 담즙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충분한 양을 배출시키는 담낭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담낭을 떼어냈다면 필요할 때 충분한 양을 공급받지 못해 이런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또 간과 담낭이 콜레스테롤성 담석과 색소성 담석, 간석들로 막혀 있거나 지방간이 있어도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담즙 분비가 원활히 되고 소화불량과 혈당 관리가 좀 더 쉬워집니다. 소화불량이 어떻게 혈당을 높이는지 아시겠죠?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위액, 췌장액, 담즙액의 분비가 잘 돼야 합니다. 이런 소화액들은 각각 하루에 1리터 이상씩 만들어져야 원활한 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합하면 3리터 이상이 될 텐데 소화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혈어, 즉 만성 탈수가 있다면 소화액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넉넉한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금 결핍이 이런 질환을 일으킨다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위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물만 드신다고 소화가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영양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펩신이나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제품도 도움이 되고요. 담즙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담제나 간 영양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담제로는 커큐민, 아티초크, 레시틴, 가레오, 우루사 등이 있고요. 담즙 분비가 잘 된다고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화효소, 펩신, 이담제가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혈수 순환이 꽉 막히신 분들은 소화제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를 잘 못 보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혈수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소통 경로를 꼭 뚫어주셔야 합니다.
부종이 있으신 분들 역시 소통의 경로를 열어줘야 물을 마셔도 내 몸에서 원활히 쓰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나 몇 가지 성분을 추천드리기는 힘들어요. 약사님들과 상담하셔서 소화불량의 원인부터 해결하시고요. 소화불량을 해결해야만 혈당 관리도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소화불량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질환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의 기능만 어느 정도 살아있어도 당뇨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물론 소화불량만 해결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장점막과 장기능, 간기능,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개선돼야 되죠. 당뇨 해결이 쉽지 않은 건 당뇨 환자분들은 위나 장, 간, 췌장 기능, 인슐린 저항성 중에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뇨가 왔을 때 이미 췌장 기능의 50%는 저하되어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 또한 오랫동안 심했던 상태여서 염증 반응이 심하고 혈관 손상과 장기의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어서 고쳐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길게 잡고 식생활 개선을 하고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영양요법을 하신다면 충분히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병 기간이 긴 당뇨보다 짧을수록 완치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당뇨가 발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당뇨약들이 대부분 원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돼도 당뇨 합병증이 나타나고요.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잘 조절되어야만 진짜 당뇨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합병증이 나타나는 기간을 조금 늘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원인부터 바로잡아 당뇨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혈당을 높이는 원인으로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 당뇨이신 분들은 꾸준히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